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정치권에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죠. 집권여당 30대 당대표 또 제1야당 당대표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수도권에서 유일한 제3당 현역 의원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이 의원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국회의원 2011년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지금 예. 벌써 한 14년 정치를 한 건데 국회의원 여러 번 좀 낙선을 하다가 그렇죠. 예, 처음 이제 국회에 진출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 2016년에 뛰어들었으니까요. 예. 16년부터 8년 만에 당선된 거네요. 예. 근데 그 중간에 보궐이 한번 껴가지고 3번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그래서 거의 이번 낙선하면 이제 정치적인 미래가 좀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 현역 의원이 됐을 때와 아닐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든가요? 저는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요. 뭐 지역의 사무들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성장기인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대응하는 게 참 시간 보내는데 거의 한 대부분을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게 또 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은 이제 아직까지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지역의 사무를 시의원이나 도의원과 같이 나눠서 분점해서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다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죠. 몸이 뭐 10개라도 부족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차 같은 건 어떻게 다니나? 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던데. 이제 저도 서울 시민으로 평생 살아오다가 이제 경기도민이 돼 보니까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특히 이게 동탄 같은 데가 이제 40만 인구인데 이게 동탄만 놓고 보면 인구가 충분해서 또 대중교통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연계되는 도시들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중교통망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뭐 지하철 4호선이다 버스다 그러면은 노원도 연결이 되죠. 노도강 뭐 이렇게 해서 시내 통과해서 용산까지 뭐 가고 이러면은 연변 인구가 몇백만 되니까 이게 다 시설할 수 있는데 동탄은 딱 40만 명이 딱 하나의 덩어리로 있다 보니까 이게 짜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서울 가는 광역버스 정도가 이제 교통망의 전체고 그거를 타려니 또 아침에는 엄청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기다려야 되고 또 배차 간격이 또 문제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동탄에서도 먼데 사는 분들은 앉아서 탈 수 있는데 오히려 서울에 가까운 쪽에 사는 분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음 차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군요. 예. 동탄에서는 저는 뭐 GTX 많은 분이 타냐 물어보는데요. 저희 집은 동탄에서 또 GTX 역에서 한 20분 들어가야 돼가지고 광역버스로 주로 다닙니다. 그렇군요. 전에는 지하철도 많이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상황이 바뀌었군요. 월급 타고 나서는 어떻게 뭐 부모님한테 선물이라도 뭐 좀 해드렸나요? 제가 그래도 정치하면서 집에 돈 안 끌어다 쓴 것 때문에라도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집에 돈 안 끌고 다 스스로 조달했어요? 그렇죠. 이거 뭐 방송해가지고 벌어서 메꾸고 뭐 이런 게 10년 넘게 뭐 누구 돈 뭐 드린 건 없지만 누구 돈 타서 쓰는 건 또 없었으니까 참 다행이죠. 자립을 했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어쨌든 이제 가장 좀 안 찍고 싶은 국회의원에서 이준석 의원이 1등으로 나오고 45%, 이재명 대표가 41% 나오고 이런 조사가 나왔던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원래 3당 후보가 항상 뒤에서 1등합니다. 3당 후보가 왜냐하면 예전에 안철수가 뒤에서 1등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안철수는 조사도 안 하는 상황이 됐지만은 그게 양당이 우선 이 조사를 봤을 때 우리 당에 속해 있지 않으면 우선 안 찍고 싶은 사람으로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비호감도 조사라는 거는 그렇게 개별로 조사하는 거 말고 전체 다자간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하면 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등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로 인식되니까 또 그렇게 나오는 걸 테고요. 완전 수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다른 거고요. 저 동탄에서 당선될 때도 그거 조사 1등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국 단위로 갤럽이 조사를 한 1년에 몇 번 하거든요. 지난번에 조사할 때 제가 뒤에서 1등했어요. 그때도 그랬나요? 근데 그러고도 동탄에서 당선됐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 댓글들 보면 뭐 험악하던데요.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결국 그래 준스톤 너 뭐 그럴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결국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안을 저만큼 냉정하게 여론조사 보는 해석하느냐.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3당 위치로 가면은 우선 기본으로 달고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것은 각오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네. 특별히 이준석이라서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예전에 안철수가 1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3월 13일 날 뭐 준스톤 그 영화 네. 개봉한다는 그 내용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던데 네. 그 이종원 감독 인터뷰 기사 이렇게 네. 보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스타일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좀 살가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스스로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정치하면서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이렇게 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가까움과 먼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뭐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 저랑 같이 했던 사람 중 이런 사람들,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다 저한테 뭐 좀 요구했던 게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안 받아주죠, 저는. 네. 근데 이게 뭐 하려면 사람을 좀 챙겨라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접근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 게요. 주면 안 되는 것을 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되겠죠. 예, 예를 들어 개혁신당을 차려가지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싶어가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없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올 때 나 비례받으러 나오는 거 이런 사람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나옵니다. 네. 예, 근데 그때 거기에 흔들리면은 이제 당이 난장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개혁신당을 차리기 전에 비해 가지고 차린 이후에 우리 덩어리가 몇 배로 커졌습니다. 예, 예전에 뭐 천하용인 해가지고 4명 돌아다니고 이럴 때보다 네. 지금 훨씬 덩어리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덩어리가 커졌다는 건 당원 숫자가 늘었다는 걸 얘기하나요? 당원뿐만 아니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이번에 대선 캠프를 차리려고 딱 가동해 보니까 거의 뭐 캠프 하나 정도는 뚝딱 나올 정도의 인원이 함께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 천하용인 뭐 이랬던 게 하나의 기득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대하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 대하는 거고 누구에 대해 크게 뭐 그래야 더 크게 신소를... 갑니다. 그래도 크게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캠프에 메시지 이런 총괄하는 분은 곽대중 대변인인데 곽대중 대변인 원래 저랑 아무 사적인 인연이 없는 분이거든요. 네. 오히려 예전에 금태섭 의원과 정치를 같이 하다가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당에서 주요자는 역할을 하면서 캠프에 큰 보탬이 되고 있고 뭐 김철근 사무총장 알다시피 원래 안철수랑 정치했던 사람인데 이제 같이 정책 행보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정말 그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분 한 분 소개가 되겠지만은 정말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에 오랫동안 저랑 같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국민의힘 출신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친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뭐 그런 실력주의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지금 친소 관계보다는 그 사람의 역할이나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쓴다. 그래서 얘기죠? 요즘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우리 당원들이 저희 적극 지지층이 저한테 가끔 카톡이나 메시지 보내 이런 말을 해요. 네. 대표님 때문에 이제 그 저희도 사람 보는 눈을 좀 엄격하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조금만 방송 나와서 이준석 옹호한탄 얘기해주면은 막 응원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저희 핵심 지지층이 잘 안 믿어요. 그런 사탕 발림 얘기하는 사람들. 몇 번 그런 걸 당해보고 나니까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 요구했다 안 받아지면 바로 막 수틀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절대 그런 거 이제 추종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팀이 하나가 정립돼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이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아마 그거 다 밟고 올 겁니다. 그 과정을. 아직 그런 경험들이 부족하겠죠. 지금 와가지고 조금만 이제 한동훈 대표 좋게 얘기해주면 지지층이 막 여기 우리 편인가 보다 하고 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 김근식 교수가 무슨 카카오 택시 탈 줄 안다 이래가지고 망신산 것처럼 그런 단계 다 거치고 나면 하나의 팀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보고 냉정하다고 얘기해도 내 원칙은 그런 거다라는 그렇게 얘기는. 가야죠 사실. 그 이준석 의원이 능력은 좋고 사람이 참 똑똑한데 이 정치를 너무 이렇게 어떤 편가르기를 한다,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 그래서 뭐 전에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얘기하고 또 윤석열 후보 얘기하고 이번에 허은하 전 대표까지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손학규 대표님과는 뭐 제가 최고위원이었고 그때 유승민 안철수 걔가 전부 다 이제
손학규 대표와 대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주도해가지고 손학규 대표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은 누가 옳고 그름인지 이제 다 판명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잘 지낼 수도 있지 않냐 그랬는데요. 전 이미 그랬으면 죽었죠. 네, 정치적으로. 돌아보면 그렇죠.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여느 박근혜 퀴즈처럼 해가지고 비례대표 국회를 한번 해먹고 있으면은 저 이미 정치 공간에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그 단기적인 판단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왜 그렇지 않았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아니라 제가 그때 했던 대로 했으니까 대선이 된 걸 테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아마 이미 대선 진 당대표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그 프랑켄슈타인식으로 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프랑켄슈타인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저는 허은하 전 대표도 냉정히 얘기하자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뭐 천하 용인이라는 이름 달고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원들이 용납해야 되는 거냐. 그런 벼슬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아무도 허은하 대표는 나가라 간 적 없어요. 그 갈등 상황 이상에서 결자 해지 좀 해라. 네. 예, 그거 뭉개고 할 게 아니라 사무처의 당직자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는데 결자 해지해라. 그 말에 긁혀가지고 이제 뭐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했다면은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게 무슨 천하용인이라는 게 대단한 벼슬이라고 사무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젊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이 불만을 표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덮고 갑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어떤 큰 그늘 권력자 속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건 내 스타일 아니다. 그렇죠. 그죠? 할 얘기 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래야지 그게 정치지. 뭐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뭘 득을 보겠습니까? 예. 그냥 이준석 브랜드로 나는 아까 그 정치할 때 아버지 도움 안 받았던 것처럼 그냥 내 도움으로 내 스스로 일궈서 가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개혁신당 문제 이거 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쭉 길게 인터뷰한 것도 다 보고 했는데 어쨌든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현아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뭐 홈페이지 뭐 또 컨설팅 준 거 가지고 했던데 이거 별 뭐요? 문제 없나요? 어떤가요? 문제 없죠. 예를 들어 홈페이지 비용이 얼마다 이런 거는 허은하 전 대표가 홈페이지 개발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합리적인 비용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건데 제가 그냥 간단히 반박했던 게 비슷한 기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연 6억에서 7억 정도를 냅니다. 예. 근데 우리 그 당의 당 웹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그 당원 시스템, 네. 당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는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거의 자기 일처럼 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시각각 이렇게 스펙이 변경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 개발도 해주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네. 실제로 이 사이트를 갈아엎겠다고 허은하 전 대표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그거 답을 받은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겠군요. 그거. 제가 이거를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제가 뭐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뭘 공개하고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괜찮고 뭐 연구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14명의 평론가에게 뭐 연구 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게 국회에서 원래 비교섭 단체는 의원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각자 의정 활동에 필요한 연구를 하라고 돈이 나옵니다. 이건 당 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국회 지원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5개 용역, 천하문은 5개 용역, 이주영이 4개 용역을 준 거고요. 그거는 국회에다 결과물 제출하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다 보고 당이 아니라 표절이니 뭐니 다 승인한 다음에 다 문제 없음을 해가지고 이미 비용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허은하 전 대표가 뭐 나한테 왜 보고서 안 오냐 근데 거기 보고서 주는 조항이 없어요. 당 대표라는 사람한테. 뭐 그리고 뭐 박성민 대표한테 무슨 왜 FGI랑 뭐 이런 걸 맡겼냐 그러는데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은 자체 정당 연구소에서 ARS 기계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합니다. 그거를 여의도 연구원에 제가 당 대표 지시하면은. 그런데 개혁신당은 여론조사 기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딘가 맡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문항 설계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박성민 대표 회사 쪽에다가 개인도 아니고 회사에 맡긴 거 그 회사에서 그래서 모 리서치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해봤자 그냥
이 문제 어쨌든 지난번에 JTBC인가요? 뭐 네. 굉장히 길게 그 쭉 인터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 네. 봤습니다. 어쨌든 이 굴러가는 현안 네. 상황이어서 좀 한번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지금 뭐 항소심 판결이 3월 중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3월 중 항소심 판결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 의원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이재명 될것 대표가 같아요?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놓이겠죠.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대여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 특권이 원래 대통령이 재임 중에 뭔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이런 통치 행위를 했을 때 그걸 갖고 자꾸 야당이 무슨 뭐 직권남용이니 무슨 배임이니 걸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헌법 84조의 그 불소추 특권이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저지른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이걸 방어해주는 이런 조항이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2심까지 1심, 2심 유죄 나온 사람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확률은 거의 한 2~3%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 2~3%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거의 97~8% 확률로 이 사람은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인데 과연 이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옳냐라는 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뭐 출마 여부는 본인 판단에 맡긴 거다. 이렇게 뭐 보는 건지 아니면은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시는 건지. 출마를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대중적 비판은 받겠지만은 이게 사실 그 지난번에 위증교사 관련해 가지고 판단이 유죄로 나왔으면 좀 다를 텐데 저도 선거법 2심이라는 게 피선거권 박탈에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선거법은 약간 그 농구할 때 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선악의 문제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형사긴 하지만은 이 물론 부당한 이득을 이제 어떤 거짓 증언을 통해서 뭐 얻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런 범죄랑은 좀 괴가 다르지 않습니까? 룰에 대한 거거든요. 네,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어겼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분들은 비판이 좀 가중되겠지만은 또 이재명 대표 지지한 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이긴 사람은 공직선거법 기소도 안 되는 위치로 가고 이 진 사람만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말이 되느냐. 부당한 탄압이다, 핍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서 핵심 지지층은 뭐 크게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도층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출마할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적절성 여부는 어쨌든 아까 이 의원 얘기한 대로 조금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네.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또 그렇잖아요. 저는 헌법 84조는 저는 명확하게 그거는 취임 전에 죄는 덮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자말로 생각이 다를 거고 네. 대법원도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 출마한다면은 뭐 2심 재판 결과가 선거 전에 나온다면은 바로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된다. 바로 예. 예를 들면 대선 치르기 전에 나오면 좋고요. 아니면 저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묘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걸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근데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달라고 오히려 요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 지연하다가 시간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까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네요. 최근에 이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른바 우클릭 중도 포용 행보 이런 걸 걷고 있는 이것은 전략적으로 이 의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다. 이재명 대표 그러면 본인은 뭐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좌파적 퍼주기 정책의 대명사처럼 돼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센스가 잡힌 거지 뭐 기업 살리고 이럴 분 같지는 않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역설적으로 뭐 판교에 이렇게 막 IT밸리 들어서 그럼 오히려 김문수 남경필 지사의 덕일 테고. 네. 그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나중에 그 돈으로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펑펑 이렇게 복지하면서 기분 낸 분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분은 잘 버는 분이 아니라 잘 쓰는 분이거든요. 아. 예.
잘 쓴다는 게 중의적 표현이겠지만은 예, 잘 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성남시가 오히려 경기도보다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는 화끈하게 쓰면서 이제 떴다가 네. 경기도지사 가면서부터 쓰는 거 소식이 잘 안 들려요. 예, 왜냐면 돈이 있어야 쓰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이분이 과연 동두천 시장이었으면은 이런 위치에 갔겠느냐.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남시장이니까 본인이 한 게 없어도 판교나 이런 데서 기업 법인세 세수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무상 뭐 산후조리원 같은 걸 언급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풍족했던 거지. 이분이 동두천 시장 하면 진짜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할 텐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경기도지사는 그때 뭐 탄핵 이후 분위기에서 그냥 쓱 된 거고. 네. 예. 정책적 스탠스에서 뭐 돈 버는 입장이나 아니면 기업을 유치한 입장에서 뭐 보여주신 건 없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가고 있는 행보가 그렇게 이재명스럽지 않다, 신뢰가 안 간다 그 얘기네요. 이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이재명이 경제를 살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판단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서의 의미가 크겠지만, 예를 들어 탄압받았던 이런 서사를 만약 가져간다면 그냥 들을만 하겠지만은 내가 경제를 살릴 적임자다 이거는 약간 궤가 안 맞죠.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조사에서 계속 1등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국민의힘은 대선 설계가 망가졌죠. 원래 대선이라는 게 뭐 우리가 보통 당심에 강한 후보, 민심에 강한 후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래 생각대로라면 탄핵 이후에 당심에 강한 홍준표 대 뭐 민심에 강한 오세훈의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네. 천만에요. 그 강성 보수층이 여론조사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김문수 대세론이 형성되죠. 아 그러게요.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한 달 이상.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요. 물론 이제 탄핵 국면에서 강경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 응답에 대한 과표집이나 아니면 왜곡을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경선은 망가졌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아까 말했 당심에 유리한 것도 김문수, 민심에 유리한 것도 김문수라 그러면은 뭐 룰을 바꿔서 이걸 사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 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그럼 김문수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이 떨어질 때까지는 다른 주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거고요. 탄핵이 떨어지면 이제 지난 탄핵 대선을 염두에 뒀을 때 한 4, 5일 만에 이제 후보 등록을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경선하고 이제 2, 3주 정도 경선하고 이제 뽑는데 네. 그 2, 3주 안에 그럼 김문수 대선론이 꺾일 것이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 이 의원 판단에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지금 저도 사실 이게 얼마나 갈까 했는데 한 달 가까이 지금 지속되는 걸 봐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런 상황은 이 의원 입장에서는 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는 그 방금 언급된 분들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세 분 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네. 저는 다 좋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예. 물론 여기서 유일하게 좀 한동훈 전 대표만 저는 이분 잘 모르고 저한테 이상한 경쟁 의식 느끼는 것 같고 좀 그래서 부담스러운 분이지 나머지 세 분은 뭐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저희 잘해주신 분들입니다. 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세 분 의원께서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 시장님은 뭐 저랑 거의 비슷한 인사들과 항상 교류하는 어쩌면 인재풀을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네. 저랑 친한 분들이 다 오세훈 시장이랑 친하고요. 그런 분이 있고 홍준표 대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와 많은 상의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은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선배시기도 하고 경북고 그리고 TK 계열 주자시다 보니까 TK 지역에 또 저희 집안도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세대로 가면은 그래서 참 저한테는 세 분 다
그 어떻게든 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관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군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어제 SNS에 올린 글 보면 조만간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쯤에 어쨌든 정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돌아왔을 때 좀 지지도나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과거처럼 그렇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약간 객관식 문제 풀듯이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말할 때 뭐 김문수 지사는 이래서 안 되고 오세훈 시장은 이래서 안 되고 홍 대표님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그 다 소거하고 나면 자기가 남는다 이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감나무 모델인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이제 여기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감나무 밑에 있어도요 본인은 안 보이겠지만 자기보다 훨씬 앞순위에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지금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이 꺾이면은 그 지지세가 한동훈 대표에게 있으면 아니죠. 앞에 원희룡 장관이 받아먹겠죠. 그러니까 앞에 무수히 많은 그 감나무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네. 본인은 감나무에서도 랭킹 한 3, 4위권입니다 지금. 후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모르죠. 선거라는 게 이제 뭐 갑자기 경선을 하는데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지금까지 일부러 숨겨두고 있던 막 신기의 연설력, 네. 아니면 막 이런 갑자기 엄청난 필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있다면 일부러 숨겨놨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한 10년 전부터 저 사람이 말만 좀 잘하고 울렁증만 없고 그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 할 때인데 했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네. 근데 10년째 안 바뀌죠. 울렁증은 그대로고 토론은 그대로 못하고 네. 필설은 그대로 안 되고 약간 그런 겁니다. 정치는 어느 정도 노력해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은 초반에 형성한 고유의 캐릭터는 잘 안 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의원은 뭐 정치에 좀 특화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특화보다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포션이 있으니까 지금 당 대표도 하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도 되고 지금 대선도 노려보고 이러는 거겠죠. 이게 이 고유의 지점이 없으면요, 그냥 계속 어디로 흘러가긴 하는데 특정한 시점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많을 거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원장을 하고 당 대표를 했으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기회 속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숨기고 있던 능력이 있다면 이번에 보여줘야 되는데 뭐 특별히 숨기고 있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능력은. 네,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걸로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은 내 정치적인 내 상대는 아직 그런 능력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 2030 세력, 특히 이제 2030 남성들 중심으로 이 의원이 강한 지지세를 갖고 있었다는 게 뭐 일반적인 평가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지금 여야가 이제 대결 진영 대결 구도로 확실히 확 가면서 2030 남성들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로 좀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향후에 대선 출마하고 이랬을 때도 과거에 그걸 좀 갖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마십시오. 지금 어차피 여론조사에서 단톡방 저도 이제 어르신들 단톡방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저를 자꾸 초대해요. 네. 가보면 뭐 계속 뭐 20대 호남 여성으로 답해달라 뭐 이런 거 돌고 있거든요. 네. 그거 ARS RDD 방식에서 조사하는 그게 이제 그 분위기가 또 이제 다른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거든요. 아하. 이게 사람들이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고 분위기가 이런가벼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옛날에 초기에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이 떴을 때 그때는 힐튼과의 상속력이 뜨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2030이 국힘에게 붙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봐 하면서 그런가 하는 거고,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쟤네가 잘한 게 없잖아 이게 나오죠. 네. 뭐 젊은 사람들 일자리 문제 해결했습니까? 가만히 뒀더니 계엄 때리지 않나? 그것 때문에 경제는 오히려 망가지지 않나? 이 생각 드는 순간 또 이제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면 자체가 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되면 또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 동탄 선거 때도 보면요, 4대 2대 2로 시작했어요.
민주당 4, 국민의힘 2, 제가 2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모름 없으면 20% 있었거든요. 동탄 때 그 모름 없으면 다 땡겨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름 없음의 향배가 앞으로 선거판을 크게 흔들 거다. 그 부분을 끌어올 자신이 있다. 그런데 그 모름 없음의 상당수가 젊은 세대입니다. 네. 네. 그 국민의힘 오늘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관훈 토론하고 한 거 보면은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 얘기 이렇게 물어보고 했을 때 네. 그게 뭐 욕하거나 뭐 도저히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던데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텐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제 21대 이게 항상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 뭐냐면요. 그 자꾸 이제 안 되는 선거에서 물갈이 해버리다 보니까 네. 20대에서 21대 갈 때도 절반 가까이가 물갈이 됐고 21대도 22대 갈 때도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 물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약간 22대 국회의원 초선 중에 이준석이 뭐 하던 사람인지 까먹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좀 입이 방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초선이 되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21대 22대 초선은요. 온 천지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박살나는데 나는 영남이거나 비례라서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은 망가졌는데 이분들의 경험은 특이해요. 나는 선거 나오자마자 바로 한 번에 된 사람이야. 이런 이상한 의식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가볍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 아마 국민의힘 선거에서 큰 부정적 영향을 줄 겁니다. 네. 대선에서도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 그 뭐 국민의힘과 이준석 의원이 같이 합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대선에서의 어떤 연대 형태 뭐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전망하는 시각도 할 있군요. 이유가 없죠. 예. 제 전혀 그럴 입장에서는 이유가 제가 뭐 연대 이전에 제가 당 대표였는데 대선 이겨줬더니만은 난리 쳤는데 그거를 두 번 당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예, 예. 그거는 거기다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예. 저한테 뭐 성상납 그러더니만은 그거 무혐의 난 다음에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사람도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예.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락으로 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실타래나 아니면 이런 걸 풀 의지조차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하는 순간 자기들이 쌓아올린 모든 게 부정되거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다선 임내하고 있는 분들 다 뒷짐지고 있는 분들 그 윤석열 부역자죠. 네. 그 정권에서 그 사람 몰아서 인치하고 이럴 때 최소 침묵 네. 또는 동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힘과 합당하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와서 막 뭐라 하는 분 중에 보면은 되게 강성 보수인 것 같은데 이준석이는 좌파다. 네. 뭐 국민의힘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난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좌파면은 제가 그러면 출마하는 게 오히려 득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혼란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혼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럴 때일수록 말조심해야 되는데 계속 아무 말이나 쏟아낸 다음에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제가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동탄에서 원래 민주당이 65 나오거든요. 네. 국민의힘 30%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니까 동탄에서 65가 민주당이 38, 3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6을 뜯어온 거죠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35였는데 17 이렇게 됐거든요. 17 뜯어온 거죠. 그러니까 25랑 26이랑 17을 뜯어온 거니까 그 사실 민주당 걸 더 많이 뜯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가 나가는 게 우리한테 득이냐 아니냐 이걸 헷갈려하는 거고. 네. 지금. 예, 국민의힘도 얘가 나가는 게 우리한테 득이냐 실이냐 헷갈려하는 거고. 동탄에서의 그 기적을 대한민국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네요. 저는 그리고 이번이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한계는 드러났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제가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혹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네. 예. 계엄은 정당한 것이었나요? 국민의힘은 뭐라 답할 거죠? 궁금해요. 그게 설사 평소에 항상 개혁적이고 중도적 이미지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된다 한들
제가 왔을 때 여쭤보면은 시장님 근데 그 부정선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 답할까요? 예스와 노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되겠군요. 근데 예스로 답해도 저는 그것은 분열될 테고 노로 답해도 분열될 것이고 예. 저는 항상 제가 말하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난리 났거든요 지금 그거. 얘도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사면 시키겠습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안 시킬 거거든요. 예. 예. 사면 시킬 거예요. 확실한 걸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 약간 헷갈리는 그 속에서 계속 헤맬 것이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욕심이 흔들리게 만들겠죠. 예.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 합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더니만은 애매하게 답하고 나중에 대안이라 내놓은 게 본투표를 3일로 늘리자예요. 이거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부정선거론자들의 입장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을 한 거죠. 사전투표와 본투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사전투표는 부재자 투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통합 명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게 사전투표 의미이고 그게 편리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건데 이걸 없애고 본투표 3일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좋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사전투표 없애자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네.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이겠습니까? 유권자가 투표하는 거를 막겠다는 의미인데. 부정선거론자들의 약간 힘을 실은 답변이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있으면 불리하다고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뭐냐면요. 제가 그냥 사전투표에서 항상 보수가 적게 나오니까 사전투표가 있으면 불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전투표하면 문재인이 다 빼돌리니까 하지 말라고 선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투표에 잘 나오는 것처럼 착시가 나오는 거지 사전투표 안 하고. 지난번에 뭐 사전투표 또 독려했던 거랑도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왜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전투표는 없으면 우리가 압승해.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심합니다 그냥. 근데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받아서 본투표 3일로 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계속 저런 실수할 겁니다. 네. 오만 지뢰는 다 밟고 올 거예요. 개혁신당이 의석수가 3석이라 네. 이 의원의 정책이나 이준석 뭐 좋다 해서 찍으려고 하다가도 이준석이 대통령 되면 개혁신당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바로 정계 개편 들어가면 아마 국민의힘의 지금 의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이 모일 겁니다. 여야에서 많이 모일 거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여당의 위치를 득하게 되는 거는요. 굉장히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정계 개편 됩니다. 네.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마크롱도 선대선 후 총선이었거든요. 대선이 먼저 된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집권을 시작한 건데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계 개편 바로 됩니다. 바로 된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정도의 강한 국민적 열망이 보여진 상황 속에서 세대 교체의 국민적 열의가 확인되면은 그 행보에 동참하고 싶지 누가 같이 역사와 함께 떠밀려가고 싶겠습니까? 정계 개편 바로 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네. 지난번에 홍대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할 때 3가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연공서열 협파하고 네. 네거티브 규제 협파, 교육 투자. 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보나요? 그렇죠. 저는 결국 대한민국이 이제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아무 대안도 내놓지 못했고 저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대량 실업에 곧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로봇으로 대체되고 소프트웨어는 AI로 대체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럼 거기서 이걸 최대한 늦추고 아니면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써야 되는 건데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로봇과 AI로 대체된다는 거는 사람의 생산성이 로봇이나 AI에 그것보다 못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사람 하나하나가 훨씬 더 치열하게 교육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훨씬 치열하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지점인데 이거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필요하다. 네. 옛날엔 이런 거. 옛날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놀아가지고 뭐 나중에 사회 진출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좀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거의 없어진다는 예, 그런 직업이. 왜냐 로봇이나 AI만도 못한 그런 생산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요. 저는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연공서열 같은 경우는 저 이런 거 제가 27살에 정치 시작해가지고
제가 당 대표도 하고 그걸로 대선 지선 승리도 하고 그 박근혜 이후에 정부당이 선거 이긴 보수 정당 당 대표는 저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뭐 정말 어렵다는 삼자구도 수도권 선거 뚫어내고 그런데 저한테 보통 하는 얘기 뭐냐면 너는 아직까지 더 배워야 돼. 야, 뭐 어려. 그러니까 정확히 뭘 배워야 된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는 너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저 정도로 실적을 낸 사람도 이럴 지경인데 사회 각지에서 각처에서 회사에서 정말 그런 그 윗세대에 억눌려 가지고 치고 올라가지 못한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걸 근데 과감히 타파해야 된다.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지금 연공서열을 가지고 올라오는 젊은 세대를 막아 세우려고 합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혁파돼야 되는 거고 규제 같은 것도요. 요즘 기업들이 옛날에는 자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실리콘밸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대한민국도 자본 조달력은 꽤 돼요. 규제. 근데 뭐냐면 IT 쪽은 IT대로, 바이오 쪽은 바이오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장을 이제 해외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규제 기준국가제라는 걸 하자고 이제 하는데, 네. 일단 IT 사업을 할 때 미국에 살 수 있는 사업은 다 한국에 살 수 있게 하자. 아 미국과 동일하게 가자. 그렇죠. 미국에서 되는 사업인데 한국의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쾌한 거죠. 네. 바이오 사업할 때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뭐 생명윤리니 뭐니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명확한 기준만 세우면은 바이오 연구하려고 회사를 일본으로 들어 옮긴다든지 아니면 IT 뭐 사업 아이템 때문에 미국으로 그럴 옮긴다든지 필요가 없게 하는 거죠. 없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국가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해소하는 것이 그런 걸 하려고 딱 하는 거죠. 그렇게 세 카테고리로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최소의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으로 그게 예. 제일 중요하다라고 예. 그렇게 보는군요. 대선 전략의 핵심도 뭐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난임센터를 제가 갔다고 한 것도 거기도 생명 연구에 있어 생명 윤리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제약이 많습니다. 예.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연구들인데 대한민국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엄격하지만 필요한지 약간 의문이 가는 규제들 때문에 못한 연구가 많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도 다 풀어내야 된다 봅니다. 과학자의 창의가 절대 규제 때문에 막혀서 안 된다. 진짜 무슨 우리가 저는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정치사의 매니징 에디터 소종섭입니다. 요즘 정치권에 저는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정치사의 매니징 에디터 소종섭입니다. 요즘 정치권에 자꾸 생명윤리 그러니까 뭐 어디 실험실에서 뭐 머리 둘 달린 괴물 만들고 이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다 질병 치료하고 그리고 또 뭐 백신 만들고 이런 데 필요한 그런 연구들이거든요. 자꾸 그런데 과장된 상황. 뭐 이걸 허용하면은 뭐 머리 둘 달린 사람이 돌아다니고 무슨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안타깝죠. 어쨌든 좀 세대 교체의 흐름들이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 뭐 나이로 얘기했던데 나이만의 문제보다는 관점이나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근데 나이와 그 젊은 생각과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죠. 예, 우리가 말처럼 그냥 뭐 나이가 들어도 젊은 생각 가지면 된다 이러지만은 보통은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처럼 80이 되셔도 항상 젊은 사람들 생각을 탐구하시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삼자 구도로 가정하면 이 의원은 그 본인과 이재명 후보와 누가 삼자 구도로 최종될 걸로 예상해요? 저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번에 탄핵 계엄과 탄핵도 놀랍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 결국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고 싶었던 극우화의 길을 걷는구나. 이걸 보면서 참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정치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잘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 대통령 만들어놨더니만은 자꾸 로컬 룰로 정치를 해서 그래요. 동네 룰로. 제가 항상 이해하지만은 김종인 이준석 식의 선거 전략이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점을 잘 찾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선거라는 건 51% 단순다주에서 51%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1%의 국민 해당 지점에 있는 국민이 뭘 원하느냐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1% 예를 들어 보수가 이기는 판을 짜게 되면요, 한 30% 강경 보수가 있고요, 온건한 사람들이 한 20% 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51%의 쉐어만 네. 놓고 보면 30%가 다수인 거죠. 계속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전당대회나 아니면 이런 거 후보 경선 이런 거 하면서 그 30%한 소구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계속 자기 확신을 통해 가지고 희한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재탄스럽습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거 돌이키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예? 그러면은 후보도 결국 그런 흐름 속에서 후보가 국민의힘은 결정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나한테는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 그렇죠. 네, 이준석 의원 논란의 정치인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각종 이슈에 등장을 많이 했고 또 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논란을 또 피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또 이준석 의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유일한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과연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정치 행로를 걸어갈지 저도 좀 관심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의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